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금리를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것을 원인과 결과 논리로 이해해보기 1편을 했는데 뭔가 제가 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마저 2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어저께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제가 그 인과관계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 수준에서의 3단계 인과인식 과정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157% 선진국 가운데 최고다 하는 이게 전제가 깔리고서 논리가 좀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금리 인상할 때 생계형 건물 임대료나 월세로 살아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그 고령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임대업자가 아니고 생계형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위와 같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할 때 금리 인상은 높은 이자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월 임대료를 인상시키려 할 것이다. 뭐 전세값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세에 대해서는 좀 아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가 돼가지고 뭐 또 좀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월세와 임대료 더욱이 전세값이 오르더라도 그것이 통했던 상황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을 경우이다. 급여 생활자들의 월급이 충분히 올라 감당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저희 시대 때는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뭐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오르고 전세값이 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에서 디프레이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제 젊은 세대는 디프레이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그 월세와 그 이 집의 가치에 대한 것을 소개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월세 한 60만 원을 받을 때 이자 요즘 올해 기준금리가 3.5%죠. 그러면은 그 집의 가치가 그 2억 원대가 나옵니다. 근데 5.5%로 금리가 인상돼서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 자기도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80만 원을 받으면은 집의 가치가 1억 7,4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2억 원대를 맞추려면은 입력을 해보면은 94만 원은 받아야 2억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월세 나누기 이자율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년간 정도 보는 거니까 12개월을 좀 곱해 보는 거고요. 에, 그리고 70만 원을 한 10만 원만 올린다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월세나 임대료 인상이면 세입자는 더 싼 곳으로 하향하고 옮길 것이다. 옮길 때가 있을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임대료가 오르면은 도저히 못 살겠다. 자기는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싼 데를 찾아갈지도 모르죠. 상가와 오피스텔 월세를 내려야 하나 내리지 않고 빈 공실 무한 버티기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월세액 나누기 이자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저도 그 한 수 배운 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게 12개월이 아니고 또 뭐,
저기 또 곱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24개월을 한다든지, 또 만약에 12개월이라면 이거를 그냥 에, 글쎄요. 그 1년간으로 그냥 보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한은 가치는 그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죠. 미국은 인플레 상황에서도 부채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한 임대업자가 금리 인상에 더 버티지 못하면 싸게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파선도 잇따른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 그런 업자들이 파산하니까 덩달아서 이 소형, 중형 은행들이 그 파산하는 그런 뉴스를 미국에서도 그 보긴 봤습니다. 미국을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내상을 입는다. 이렇게 하면서 임대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얘기는 자기네의 인플레도 잡지만은 분명히 목적하는 무역에 있어서 타겟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를 올려가지고 중국 금리가 우리나라처럼 낮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지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 자본들이 그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그런 거는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저께 한 거 그냥 참고적으로 다시 가져온 거고요. 12월 국내 LPG 공급과 동결, 소비자 부담 감안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SK 가스를 분석해보고 회사에서 아니 회사가 아니고 언론에서 그 표현한 것은 SK 가스하고 이완인데 에, 분석한 결과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소비자 부담 감안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언론 합동해서 소비자 서민 우미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이 먼저 그 전에 했던 그 한국가스공사는 그 LNG 원료가 18% 내려갔었고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1.6%뿐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LNG는 그랬고, 그럼 LPG는 SK가스를 우선 해봤는데, 원재료 가격이 수입 가격이 23.3%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냐? 그 가격 추이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은 이제 프로판 킬로그램당 1239원 81전, 부탄은 1506원 68전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거냐 내려간 거냐 이런 얘기는 뉴스에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나 그 이 관련 공무원들의 그 자세가 요즘 물가 잡기 무슨 뭐 이런 거로 나오면서 이게 생색내기 뭐 어떤 그런 식의 언론 뉴스 보도가 영 그 좀 뭐 마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곳은 그 사업 보고서 낼 때 그 메뉴 속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이런 거에 그 가격 추이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정보를 입수하는 건데,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SK 가스처럼 업종이 상품 유통이므로 원재료를 상품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즉, 선생이 바람풍이라고 해도 바람풍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상품을 대력 취급함에도 메뉴에 없다고 다들 생략한다. 본인들이 머리가 아니, 당신네들이 원재료라고 그랬지 상품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 이것은 이 금감원이 바람풍 하도 그래요. 저 바람풍이구나.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추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보장의 고임금 현대차 고절은 제가 넣습니다. 사무직 생산직으로 옮긴다. 현대차 사무직 직원 58명이 내년 초 공장 생산직
기술직으로 직무를 바꾼다. 구사무직 직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생산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최근 희망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대상자 554명 중 58명을 선발해 내년 2월쯤 직무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사무직은 2000년 6월 이전에 입사한 고졸 사원을 지칭하는 내부 용어이다. 아, 과거에 입사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고졸만 하더라도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직으로. 현대차는 2000년 이전까지는 대졸 일반직 사원과 고졸 사무직 사원을 구분해 채용했다. 2000년 6월부터는 일반직으로 두 직군을 통합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무직 일부 직원은 대졸 사원에 비해 승진이 더디고 뒤늦게 승진하면 정년퇴직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생산직을 선호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이 먹은 고졸 출신 사무직의 애환일 수도 있긴 있겠네요. 아, 그 학력이 그 인플레 됐다기보다도 다도 경제 발전하면서 그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그 학력 출신들이 높아져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게 있는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86세 할머니 새벽 공원에 앉은 채 심정지 1. 노모버린 아들 김연애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10월 14일 새벽 일본 미야기현 다카조시에 이 같은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받았는데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는 인근에 살았던 것을 찾아내고 57세 남성을 체포했다. 고인의 장남인데 돌봄 개호라고 되어 있네요. 필요한 모친을 공원 벤치에 방치해 사막에 이르게 한 혐의, 보호 책임 자유 자유기치사라고 써 있는데요. 적용했다. 이렇게 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 이어지는 돌봄의 비극. 지난해 11월 80대 남편이 휠체어를 탄 아내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은 현재 10명 중 3명이 고령자다. 그러다 보니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노노개호, 가족이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다 발생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그리고 부족한 일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어르신 요양시설엔 직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을 내년에 그 들여온다고 했는데 부족한 일본 그 노인들의 돌봄 인력이 대상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 보이지만은 증가는 했지만은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아사히 신문은 돌봄 업무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만 6천 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문제는 일본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만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이런 그 불행한 뉴스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스와프 통합 8년 만에 복원, 100억 달러 규모 3년 계약 체결, 달러 100% 방식, 금융 안정 강화. 종전에는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전액 달러 베이스로 진행된다 해가지고 기존 원화와 엔화를 달러와 함께 주고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미국 달러와 100% 방식이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 스와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그 이 스와프는 좋은 거니까 일본 그 스즈키 재무장관하고 우리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복원을 시키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네요.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 부와 시밀러룩 입은 샛별 여장공 김주혜, 윤내린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가죽 재킷을 입고 북항공절이라는 게 또 만든 모양인데 시범 비행에 참관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북은 최근 김주의 우상화로 시작하고 있고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관 재미있는 나라긴 해요. 차세대 에너지 핵융합 발전 실용화로 1. 유럽 연계 탈산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없다. 어,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의 실용화를 위한 일본 정부와 유럽 연합의 공동 성명안이 나왔다. 발전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탈산소 전원으로 자기매김하고 일본, 유럽이 공동 운영하는 실험장치 JT 60SA 이바라키현 나카시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나 인재 육성을 통해 조기 실용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나라에도 뭔가 그 핵융합 시설 그 연구하는 대전인가 어딘가 그 비슷한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뭐 연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소형 원전하고 약간 또 좀 다른 거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목루, 김정인, 곽지영 그 두 부부가 이제 부부의 그 이 TV 네이버 TV에서 하는 방송이 그걸 제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좀 우리들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그 심각성을 좀 경고하는 그런 방송이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예산의 숨은 의도 2부 거야의 횡포라고 거야의 횡포는 이제 제가 붙여봤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간첩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전기 민영화의 사례로 봐서 중국 태양광으로 도배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핵심적인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중요한 거고 이것을 이거로 좀 뭐 확 그 뒤집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연결하는 이재명 송영길 어, 이 부부 중에 그 남편은 대중들은 멍청이 국민 수준이 너무 낮다.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짓거리는 것만 믿고 헤헤거리고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 뭐 보수 쪽인가 누구 젊은 정치인이 그 국민은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존심이 엄청 깎입니다만은 어, 그럴만 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뱉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과 할 일이 생긴다. 한국 노조들 중국의 시다바리 역할이고 그런데 노조들이 경영을 할 수 있냐? 경영을 니들이 언제 한 적이 있냐? 그러니 중국에 외주를 준다. 태양광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부산 엑스포 안 하는 게 낫다. 사우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일본 2025년 오사카 엑스포로 경제 상황 좋아질까? 일본 자체 내에서도 회의적. 이런 뉴스가 일본 뉴스에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에, 저기 소개를 했죠. 어, 좌파들이 재생에너지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정권 때 유사하게 에너지 노조 대표 탈석탄 탈원전 지지 선언했다. 근데 지금 원전이 이 청정 에너지로 다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니까 그 좌파가 얘기하는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일 것 같은데 한국전력노조는 신재생에전이 계기로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통합점화 안간힘 이런 뉴스를 소개를 쭉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줄거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뉴스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시장 경제로 이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북쪽에도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 러시아나 해서 난 푸틴 친구라더니 가스 수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박해 떼돈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위기 연관지으며 재생에너지 앞으로 해결하려면은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발전해야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을 내세우고 그런 거 탈산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 후보 문정부 에너지 정책 비판하려면은 아리 100을 알아야 한다. 대선 전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했었던 것도 있고 아리 100은 저도 어, 들어는 봤어요. 제가 그 적어도 환경심사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공부도 다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원전 예산 1,800억 날렸다. 이거 이제 예산 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 그 원전 그 계약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 쥐고 흔드는 독재 정권이지 결국은 혼자 독자적으로 법들을 거야로 해가지고 이 통과를 하면은 그게 독재지, 딴 게 독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증액공헌한 예산 6조 상임위서 야 단독으로 99% 처리. 쭉 그 구두로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한국 미래 에너지를 노조들이 설치는 나라. 이재명은 노조의 똘마니.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잉, 소각장 과잉. 이게 좀 무슨 덩어리죠? 그 신재생 에너지는 탈산소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소각장은 탈산소가 아니고 거꾸로 산소를 배출하는 거지요. 전국을 소각장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순 덩어리 속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 돈 챙기겠다 하는 게 속내 아니냐 이렇게 이 진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국은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아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태양광 쏠림 현상 전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은 가만 안 있는다는 게 미국의 심리다. 그러니까 자기는 음, 미국의 무서움도 국민들한테 소개를 한다. 미국 지속 가능한 사업 수익 사업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좌파 운동권 비리 덩어리 더하기에다가 간첩 같은 행위까지 다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려는 심보를 가진 자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돈만 많이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느끼는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처럼 생산성을 주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시간 때우면은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그 열심히 일하는 마음들이 없고 시간 때워서 돈 벌고 일당 받아가지고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무슨 베트남 사람들이라든지 몽골 사람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좀 낫다 하는 낫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이 산업이 발전하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였냐 그러면 중국 경제 발전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 하나 기계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공 옛날에 우리가 그 선반 가공한다 그래가지고 공전이나 공고회 출신들이 이제 선반 깎는 기술로 해가지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어, 경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는 벌써 NC 선반이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경제 발전하는데 좀 빨리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럼 중국이 경제 발전을 왜 빨리 했느냐 그러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컴퓨터 CNC 선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 패턴만 눌러가지고 딱 두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물건을 깎아낸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게으른 거는 아니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비유를 들자면은 그것이 이제 그 이 중국 경제 발전의 그 또 그 차이점이었다. 늦게 시작할수록 아주 최신판으로 깔아놓고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아, 월가에서 얘기했던 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것은 뭘 모르고 했던 월가의 그 망상이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 무슨 소용인가? 대기업 특혜냐 재생에너지 활성화 내 환경 노동단체 충돌 외 뭐 지들끼리 환경과 노동단체끼리 충돌을 다 이권 싸움이다 이거죠. 그리고 제주도는 과잉 발전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다 하고 감사원 지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브렉스톤이 내년 초에 전주에 사무소를 연다. 이게 무슨 관계냐? 아마 새만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라도에 이권 카르텔들이 있는데 미국 자본의 이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1조 규모 복합금융센터 데이터센터 조성 230명 일자리도 이것은 11월 20일자 뉴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요양병원 간병기 급여화 병원에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사설 그 조선일보 11월 20일자 사설인데 소형 원자료 332원 깎고 국회 예산은 346억 원인가를 늘린다. 월급 올려준다. 이게 소형 원자로도 이게 이 청정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깎고 잠깐 원자력이라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지났어도 거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현재 그 야당을 공격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 수가 더 많죠.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국민이 그렇게 뽑은 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죠. 공천권에 왜 그렇게 휘둘리느냐? 그 이재명의 횡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침묵을 한다 이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참여 SNS 개딸들의 영향력이 무지 세는데 개딸들이 저는 무슨 뜻인가 했더니 개혁을 뭐 개혁을 뭐 개혁의 딸들 뭐 이런 건데 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그 중국 공산당 댓글 부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 참여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부 경선부터 통과해야 되니까 음, 그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이 아쉬운 거죠. 어떠든지 공천권이라는 것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 또 해야 되니까 아예 개딸들은 조직화된 직업군들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선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 보이지 않고 SNS로 한다는 게 그게 참 아무리 IT가 발전하고 SNS가 발달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위성 국가를 만들려는 야욕이 있다.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그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은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여러 가지 이 방송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수틀리면은 주먹으로 해결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해 봤는데 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베트남 정권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왜 대통령에게 졌는가? 베트남이 부정부패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근본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내부 혼란이죠.
정권을 가진 자는 부정부패를 하고 민심은 이반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남한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남한 내 좌파 득세에 의한 혼란이 야기된다면은 결국 중국 위성국가가 돼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한 얘기인데 반중 친미를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친중 세력부터 제거한 후에 다음 순서를 보아야 한다. 중국과 북한을 막을 해결 방법은 있으나 미국이 열받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승스님 의문사에 대해서 소신 공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자승스님의 소신 공량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편집을 했습니다. 조계사 출신이고요. 또 그 무역센터 그 거기에서도 있었던 분이고 그런 분이다.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유서를 썼대는데 이런 게 좀 더 이상하다 이거죠. 경찰 분들께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것뿐인데 이런 거 봐서는 뭔가 이게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생겼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조계종 불교계가 극단 선택 정당화를 한다. 불교계가 그런 지적을 잇따르고 있는데 기자회견 자체는 자살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조계종 쪽에서는 사망 원인을 경찰이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게 의문시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 복스럽게 생기신 분이 에, 그런데 이거를 그 보는데 이제 그 불교도 결국은 동국대학교 자체도 그 다 그 작용화돼 있다고 가지고 그냥 그 진단을 하네요. 돈색하는데 종교법인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것은 이제 불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기독교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승 스님이 좀 우파 쪽에 해당하는데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려 했었는데 고승 밑에 있는 전문중들의 눈빛에서 오는 느낌들은 고승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눈빛 같은 걸 자기는 느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티베트 망명정부는 민주당 무지한 발언 깊은 상처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언뜻 뉴스를 봤었는데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자승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러 했었고 그런데 민주당 뭐 스물 몇 명이 티베트에 방문을 해가지고 티베트 공산당에서 무슨 뭐그 찬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티베트 망명정부가 우리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거의 뭐 70년 전에 그 지나간 역사인데 뭐 그게 뭐가 어떠냐라고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녀온 그 국회의원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결국은 형식상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다. 그 형식상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빗대어서 지난 70년 거는 잊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 방송 진행자인 분은 그러면은 그 당신네들도 그 저기 5.18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뭐 6.25도 있고 그런 논리로가 뭐 성립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참고적으로 이용범 박사라는 사람 별세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LA 한인타운의 올드타이머이자 민주당 정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헌팅턴 컬리어 칼리지 창립자라는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고대사 역사 강의를 하는데
이 이홍범 박사가 미국 내에서 그 한국의 그 환단고기를 강의를 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제야사학계의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 자택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이런 것도 의문시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의문사 같은 것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박원순 자살, 노무현 대통령 자살, 꼭 이상하게 그 민주당 정권이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부터 발생한 게 에, 자살 당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